시청자 여러분, 요즘 대한민국 금융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한때 금융의 중심지인 금융 허브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던 금융. 지금은 말썽이라도 안 피우고 사고라도 안 쳤으면 하는 최소한의 희망으로 바라보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한국금융, 여기에서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은 개국 6주년 특별대담으로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금융정책을 진도지휘하고 계신 신재윤 금융위원장을 모시고 한국금융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고쳐나가야 하는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좀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취임하신 지 1년 반 정도 되신 거죠? 그렇죠. 한 1년 6개월 조금 지났습니다. 근데 굉장히 길게 느껴지시죠? 예, 무척 길었던 시간이에요. 사고도 많았고 또 뭐 금융기관 내에 다툼도 좀 있었고 또 뭐 우리 금융 민영화 같은 또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많았는데 돌아보시면 좀 정리해 보시면 어떤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 동안에 이제 상당히 긴 시간이면 긴 시간인데 저희가 우리 금융 정책의 전반적인 그 틀은 저희가 갖췄다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이제 몇 가지 이제 금융 사고가 있었습니다만 그건 이제 그동안에 누적돼 왔던 그런 부분이 요번에 이제 좀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금융이 발전하기 위한 하나의 진통의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나오셨으니까 뭐 최근 가장 뜨거운 현안인 KB 금융 문제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지금 뭐 시청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제 이사회에서 임명록 회장 해임했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 이제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경징계로 나왔는데 금감원에서 이제 중징계로 뒤집혔고 또 금융위로 넘어가서 이제 직무정지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나오신 김에 이렇게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는 좀 전 정부가 이제 강공으로 쭉 나온 이런 걸 보여지는데 좀 배경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이번 징계의 기본 결정은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금감원 내 자문기구인 이제 제재심의위원회 또 금감원장이 건의한 내용을 금융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3개월 직무정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금융위원회의 결정의 취지는 기본적으로 지주회사 회장의 막중한 책임 또 의무 이런 것을 좀 게을리하지 않았느냐라는 차원에서 의원들 전체가 전원 동의로 그러한 중징계를 결정하게 된 겁니다. 따라서 물론 이제 금융당국에서 뭐 제재가 왔다 갔다 했다는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금융위원회가 최초로 결정하는 최후의 결정 과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참고사항이라고 생각하시고 금융위원회 결정을 그런 측면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이번 사태를 보면 이제 금융 지주의 이제 지배구조에 관련된 문제들이 다 노출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위원장님께서는 전에 관치가 없으면 정치가 되고 또 정치가 없으면 일부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은 이제 내치가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번 사태를 통해서 노출된 그 금융 지배구조의 문제점 가장 핵심적인 게 뭐라고 보십니까? 제가 취임하고 나서 이 금융 지배 구조의 문제에 대해서 그 TF를 만들어서 여러 이제 전문가들하고 의견을 청취를 하고 저희가 발표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주주는 주주의 감시 기능이 있어야 되고 또 이사회는 이사회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고 거기에 선출된 CEO는 자기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고 또 금융당국은 그러한 것이 잘 지켜지고 있느냐를 감시 감독을 하고 필요하다면 제도 개선을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인데 이러한 어떤 그동안에 이제 우리나라 금융회사 지배 구조에 대한 모든 문제점이 이번에 KB 사태에서 드러났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저희가 이러한 거가 사실 그동안에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었고 또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국회에 제출해서 법을 이제 제정을 하고자 했는데 현재까지 법이 제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법이 제정되기 전이라도 저희가 그 금융회사 모범 자본 기준, 모범 지배 구조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서 저희가 발표를 할 생각이고 그러한 부분은 이제 금융회사가 따라주면
앞으로 KB 같은 이러한 사태는 아마 나타날 거지 않으라고 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건 어떻게 보면 제도와 사람의 같이 이제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같이 좀 사람에 관한 문제도 같이 좀 따라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 이제 이번 사태를 보면서 이제 많은 언론들이 지적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사회이사들의 책임 문제인데 그 문제는 어떻게 보시는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사회이사를 포함한 이사회의 이제 책임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사회는 기본적으로 이제 주주의 가치를 대변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회이사가 반 이상 이제 이 이사회의 구성이 하게끔 그렇게 돼 있고 법에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서 제도적으로는 잘 갖춰졌는데 아직은 이제 사회이사 제도라든지 이사회의 어떤 책임 부분이 아직까지는 이제 정착이 안 된 그런 상황이라고 봐지고 앞으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아마 이사회도 많은 변화가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 일반론으로 이제 말씀해 주실 수 있을지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 이번 KB금융 상황을 보니까 이제 회장과 은행장을 뭐 한 사람이 맡는 게 좋느냐, 둘이 맡는 게 좋느냐, 각각 맡는 게 좋느냐, 또는 또 두 사람 다 외부에서 오는 게 맞느냐 틀리느냐 뭐 이런 논의들도 좀 있었는데 혹시 말씀해 주시는 범위 내에서 언급 가능하시는지요? 글쎄요. 이거는 뭐 지배구조에 특히 이제 인사에 관련된 문제라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금융회사별로 또는 금융지주회사별로 택해야 될 전략이라고 생각하지 뭐 반드시 회장하고 행장하고 겸임이 좋다. 또 뭐 내부에서 해야 된다. 뭐 이러한 어떤 그 절대적인 원칙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 금융지주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역사, 또 문화, 또 그 당시에 이제 처하고 있는 사회적인 어떤 환경 이런 거에 따라서 주주가 또 이사회가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일반적 원칙보다는 운영의 문제. 그렇죠. 뭐 기본적으로 이건 운영의 문제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금융권에서 또 하나의 이제 뜨거운 이슈는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의 이제 통합. 뭐 5년 정도는 통합을 안 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지금 하나금융지주 입장에서는 이제 경영부진의 이제 돌파구로 이제 조기 통합론을 들고 나왔고 노조는 약속한 거하고 틀리지 않느냐 지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보시는지? 제가 좀 안타까운 거는 노사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서로 대화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해야 하는데 아직은 경영진과 노동조합 간의 어떤 대화의 창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정으로 외환은행과 또 하나은행의 그 미래 또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금융의 미래를 위해서 양쪽이 하루빨리 대화의 장, 또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우선시되어야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당초 계획을 이제 바꿨던 게 경영진이니까 경영진이 좀 마음을 열고 노조 쪽에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뭐 설득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그게 진정하게 외환은행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아마 외환은행 노조도 또 외환은행 임직원들 전부 다 뭐 거기에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양측이 다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질문은 이제 의료금융 이제 민영화 문제인데 사실 위원장님 취임하시고 이 문제 하나만은 내가 해결하겠다 뭐 이런 강력한 의지 밝히셨고 또 지금 진전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지방은행도 팔렸고 이제 증권 계열사도 잘 매각이 됐고 주가도 좀 오르고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이제 관전 포인트의 핵심은 이제 우리은행이 유효한 경쟁이 이루어져서 잘 팔리겠느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살만한 임자들이 좀 있겠느냐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도 있고 그걸 점치는 시각들도 있는데 잘 될 걸로 보시는지. 글쎄요. 뭐 제가 취임하자마자 여기에 우리금융 민영화에 직을 걸겠다고 할 정도로 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던 과제입니다. 그동안에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13년 동안 한 주도 팔지 못했던 그러니까 한 주도 팔지 못했던 게 아니라 이 민영화를 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블락세일이 그동안에 있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큰
이 지분을 팔지 못했던 부분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죠. 지방은행도 굉장히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정치적인 어떤 이 지역 간의 갈등 문제도 있었고 또 증권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어려운 과제가 있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은행 본체를 빼놓고 거기에 수반되는 몇 개 자회사들 빼놓고는 다 이제 이 매각을 했습니다. 그것만 해도 우리금융 민영화에 엄청난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시장에서 평가를 해준 것이 이제 우리금융의 그 주가가 15% 정도 올라서 올랐죠. 오히려 다른 금융 지주 회사보다도 주가가 많이 오른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과제가 이제 본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금융의 이제 매각인데 뭐 두 가지 트랙으로 나눠서 저희가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소위 이제 블락세일 비슷한 이제 소수 지분 경영권에 참여 의사가 없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매각이 한 27% 정도 매각을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주인이 되겠다는 분들 경영권을 갖고 있다는 분들이 이제 하고 싶다는 분들이 이제 30%를 이제 해가는데 지금 막 지금 저희가 그 매각 공고를 냈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이 판단을 저희가 어차피 시장에서 판단을 해야 될 거니까 현재로서는 이게 팔릴 것이다 또 안 팔릴 것이다 이렇게 예단하기는 어렵고 이제 매각 공고를 냈으니까 그 동안에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저희가 주인을 찾는 그런 노력을 계속해야 되겠죠. 고생 많이 해오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새 주인 찾는 작업에 진통은 있겠지만은 좀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가져봅니다. 그 다음 질문은 좀 금융산업 전반에 관한 어떤 정책 철학적인 질문이 되겠는데요. 저도 일선에서 취재기자 생활 쭉 해오면서 지금 보면 금융 그러면 한동안은 이제 금융 허브, 금융의 중심, 이런 얘기들이 많이 되고 또 은행 대형화 이런 했지만은 지금 이 현 정부 들어와서는 사실 이제 워낙 금융이기 때문에 금융이 사고를 많이 쳤기 때문에 이제 금융의 실물적 지원 기능 이런 쪽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서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과거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와 지금 어떤 관점으로 금융을 보고 계시는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도 과거 정부의 일을 해왔기 때문에 금융 쪽에서 과거 정부의 일을 평가하는 것이 제 자신에 대한 평가이기도 하지만 과거에 이제 금융의 대형화라든지 또는 또 이 금융 허브 이러한 부분들이 약간 좀 멀리 있는 과제를 좀 추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긴 하지만 조금 멀리 있었던 길이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가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금융의 본질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 금융이 이제 경제의 이 혈맥 역할을 해줘야 되는 그러니까 이 산업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산업 지원 기능도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두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금융산업 자체의 발전, 그 다음에 산업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잘 지원해서 우리 경제의 파이를 키워주느냐는 그 두 가지 측면인데 제가 와서부터는 이 두 가지를 이제 적절한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가 정책 추구를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코 금융 허브라든지 이런 앞으로 금융 산업 발전에 대한 거를 어떤 소홀히 했다 이런 거는 저희는 하지 않고 그 정책은 그 정책대로 하고 산업 지원을 위한 본연의 이제 금융 지원 기능도 지속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금융 대형화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물론 이제 대외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덩치를 좀 키우는 문제도 중요한데 이게 또 역으로는 내수 부분에서 과점력이 커져서 과연 금융 소비자들한테 좋은 결과로 교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의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게 국제적으로도 이제 찬반이 있는 내용입니다. 대형화가 좋은 것이냐, 아니면은 특화된 어떤 소규모의 관계형 금융이 좋은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인데 최근에 국제 논의를 보면 대형 금융기관, 대형화에 대한 금융기관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대형화가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다. 따라서 대형화될 부분은 대형화를 하고 또 관계형 금융과 같이 이렇게 이 고객 간에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뭐 어느 것도 마찬가지지만 다 이렇게 적절한 조화와 균형이 있어야지. 예. 아, 대형화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 또는 뭐 대형화는 반드시 나쁜 것이다. 이렇게 딱 이렇게 둘로 나눠서 하는 이분론적인 접근 방법은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보고 예.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이거는 어차피 정부가 뭐 대형화를 끌고 간다, 뭐 관계형으로 간다 이런 것보다는 각 금융회사가 자기에 맞게 예. 자기의 성장 전략에 따라서 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정부는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고 하나의 출행만 있는 건 아니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을 이해하겠습니다. 그 지금 금융산업의 발전, 자체적인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어서 조금 또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면은 그동안 이제 금융 비전 또 규제 개혁 많은 이제 청사진도 내놓고 하셨는데 지금 대한민국 금융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라고 질문 드린다면 어떤 대답을 하시죠? 간단히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경쟁이 그동안에 없었다. 예. 그동안에 이제 산업을 지원하는 또 산업에 대해서 이제 충분한 자금을 지원하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가 고성장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어떤 예대 마진이라든지 충분한 수익이 보장된 시장이 있었고 예. 그리고 또 정부는 그거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칸막이 규제를 하고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금융회사가 경쟁을 할 요인이 그렇게 크지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저성장 저금리 시대로 가면서 국내 시장은 굉장히 좁아지고 또 우리 경제가 성숙해지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제한된 시장에서 또 경쟁을 하다 보니까 또 출혈 경쟁 이런 쪽으로 또 나오게 되는 그러니까 또 어떤 새로운 시장을 찾아가는 경쟁이 아니라 기존의 좀 답답한 시장에서 경쟁을 하는 그러한 것이 지금의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제 금융산업 자체가 어떤 새로운 기회를 또 새로운 수익을 찾아가는 그러한 쪽의 경쟁을 좀 도입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규제 개혁이라든지 비전이라든지 혁신이라든지 이런 노력을 저희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제 새로운 분야를 찾아나가는 노력 그 대상으로서 이제 위원장님 그동안 강조해 오신 게 이제 해외 진출과 자산 운용 뭐 그 되게 두 가지 뭐 더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 그 두 부분을 강조하시는 이유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우선 그 국내 시장은 이제 완전히 포화 상태죠. 예. 물론 새로운 시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금 시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또 주시장 쪽에 또 벤처 쪽에 많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시장 자체가 우리 경제가 성숙화가 진행이 되면서 또 저금리 시대로 가면서 시장 자체가 포화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죠. 따라서 이제 우리의 살 길은 이제 해외 진출인데 해외 진출이 우리보다 선진국으로 가 있는 미국이나 영국 쪽에 가서 경쟁을 하는 것은 또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험이라든지 또 기술 또 노하우 이런 쪽에서 상당히 밀리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소위 이 신흥시장, 특히 이제 동남아시아, 또 중국, 또 인도 이런 시장 쪽에는 우리가 실물의 발전을 경험으로 한 그러한 금융 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 따라서 이제 해외 진출을 가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충분히 수익성이 또 보장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사회가 굉장히 노령화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또 자본이 이제 축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자산 관리 이제 노년층으로 될수록 또 자산을 많이 가질수록 자기 재산을 어떻게 잘 굴리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이런 쪽에 우리 금융이 이제 이 새로운 기회를 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장이 열린다. 그 부분은 이제 주시장하고도 연결이 되고 연금시장하고도 연결이 되고 다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은행의 그 예대 시장, 그 인과 대출 이쪽에서 이제 벗어나서 모금자본 시장, 또 자산관리 시장, 또 주식시장 이런 쪽으로 충분한 그런 여력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해외 진출을 하게 되면 이제 현재 특수한 이제 환경, 문화, 제도에 적응을 해서 이게 뭐 그냥 지금처럼 뭐 적절한 이익을 내서 어떤 그냥 기존 비즈니스에 그냥 액세서리처럼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되기 위해서는 사고 안 치고 돈 많이 벌고 이렇게 할 텐데 그 정도 실력이 우리 금융에 충분히 있다고 보시는 거죠? 저는 금융은 문화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신흥국의 경우는 굉장히 대한민국이 롤 모델입니다. 예. 롤 모델이다 보니까 이제 경제 발전 과정에서 금융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굉장히 예. 고민하는 나라들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나라의 한류라는 우리가 문화적으로 굉장히 상당히 많이 퍼져 있고 또 경제 발전 단계에서도 과거의 70년대, 80년대와 같은 금융의 역할을 요구하는 상황에서는 신흥시장에서는 저희의 많이 갖고 있는 아주 특유한 노하우를 활용한다면 저는 신흥시장에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고 최근에 몇몇 은행들이 특히 뭐 인도네시아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성과를 보면 예. 아주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봐지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 해외 진출로 인한 우리의 금융의 외연을 넓혀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고 또 저희가 가야 될 길이고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이제 뭐 독한 신재윤 많이 강조하셨고 일단은 뭐 KB 사태 때 상당히 그 엄격한 모습을 보여주셨고 사실 그 얘기를 하신 거는 이제 기술금융이라는 부분에서 말씀하셨던 거죠. 이게 좀 시청자 여러분께 좀 생소하신 분야일 텐데 이게 뭐고 왜 그렇게 중요한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뭐 기술금융 어렵지 않죠. 지금 뭐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려고 그러면 담보나 보증을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죠, 기업들이. 근데 기술을 담보로 해서 또는 기술을 그 어떤 담보 가치로 인정을 하고 또 기술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이 기술금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왜 제가 강조하는 것이냐 하면 과거에 월화수목 금금금 같이 노동력만 투입해서 또 자본만 갖다가 투입해서는 절대 우리 산업이 이제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 또 신흥국들이 쫓아오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살 길은 어떤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기술력을 통해서만이 우리 경제가 이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러한 기술 부문에 대해서 금융이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기술만 가지고는 이 성장에 동인이 될 수가 없다. 따라서 금융을 접목시키는 것 이것이 기술금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이상론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 실제 이제 일선 창구에 가게 되면 뭐 담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개인의 신용 평가가 있는 상태도 아니고 기술을 평가해서 이제 덜컥 돈을 빌려줬다가 떼면 뭐 나만 당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보신주의를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뭐 금융은 원래 좀 보수적이어야 되죠. 예. 그래서 충분한 어떤 신용이 있는지 또 뭐 담보가 있는지 이런 거를 충분히 가려서 이제 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또 국민의 자산을 관리를 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제3의 기관이 기술을 평가를 한 그런 기술 평가 기관이 생겨서 그 기술 평가를 믿고 은행이 대출을 해주면 또는 투자를 하게 되면 은행원 입장에서 보면 어떤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것이니까 나중에 이제 어떤 부실 대출로 인한 어떤 책임 이런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만든 것이 이제 기술 평가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TCB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기술에 대해서 그 기술 기업에 대해서 TCB라는 회사가 이제 이 기업은 T1 즉 최우량 기업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 또 제일 나쁜 T9이라서 T9은 이제 제일 별로 그 기업의 기술의 가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등급을 해서 해주면 은행 입장에서 보면 이 기술은 좋고 돈이 될 것 같으니까 충분히 대출을 해줄 수 있다. 또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가 만들어서 했는데 최근 뭐 한 2달이 채 안 됐습니다만 굉장히 평가가 괜찮습니다. 지금까지는 상당히 대출 실적도 많이 나와 있고 또 투자도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확대를 해나간다면 은행의 보신주의도 잡을 수 있고 또 기술금융의 또 어떤 그 트렌드 우리 나아갈 길을 또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제가 이 아이디어를 얻은 것은 과거에 그 개인 대출도 즉 그 우리가 개인이 대출을 받을 때도 과거에 보면 친지 보증을 요구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재산세를 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상권 행사하기 위해서 한 건데 그때 이제 소위 이제
평가기관, 그 개인신용평가기관이 생기면서부터 그 평가를 해줬거든요. 개인에 대해서 당신은 95점입니다, 80점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은행들이 그거를 믿고 대출을 해줘서 결과적으로 부실도 과거에 비해서 크게 늘어나진 않았고 담보 보증을 요구할 때보다 또 그런 걸로 봤을 때 기술도 이것도 잘하면 개인 신용 평가와 같이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시면 아마 이게 굉장히 3년 내에 저는 정착될 거라고 봐집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 이제 행간 중에 결국 이제 현장에서 잘 돌아가는 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금융기관 직원들이 이걸 다루다가 좀 문제가 생겨도 자기는 뭐 별 문제가 없을 거다. 또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그거로 인해 생기는 부실 부분은 뭐 어느 정도 감수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제도, 뭐 이런 것들이 좀 같이 가는 거죠. 물론이죠. 그 가장 중요한 거는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이제 제재입니다. 금융감독원의 제재, 또 나아가서 이제 중징계 같은 이제 금융위원회의 징계나 제재 같은 것인데 인사상 또 신분상 불이익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개인 제재, 즉 이제 그런 어떤 기술 평가를 믿고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재를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따라서 개인 제재는 지금보다 한 90% 이상 좀 줄 것 같고요. 저희가 중점을 두는 것은 과거 이제 다른 나라와 같이 이 기관을 제재하는 것, 기관이 경영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제재하는 것이지. 이 개인이 어떤 그 대출하는 과정에서 또 투자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하는 과정에서 고의 중과실이 아니고 선이라면 저희가 제재할 이유는 없고 그거는 은행에서 판단을 할 문제인데 은행도 아마 내규를 고쳐서 신분상의 인사상의 불이익은 저희가 없애도록 다 유도를 했습니다. 예. 사실 뭐 지금 정부가 이제 제일 걱정하는 이제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침체되어 있는 부동산 시장에 좀 뭐 이렇게 그래도 좀 온기가 돌게 하는 거, 여러 대책들을 좀 내놓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대출 받을 때 기준이 되는 DTI, LTV를 좀 완화해서 조금 더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그 부동산 시장 입장에서 보면 이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이미 가계부채가 1,000조 원을 넘어선 상태에서 이 문제는 조금 더 일종의 반대편의 코스트를 지불해야 되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또 우려하는 시선도 있는데 그 조치에도 불구하고 저 가계부채 문제는 뭐 별 문제가 없는 거죠. 가계부채 문제는 물론 양도 중요합니다만 이제 질이 중요하고 또 비율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소득 전체 가처분 소득에서 갚아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하는 건데 이번에 LTV, DTI는 금융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완화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것이 이제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거나 또는 이제 대출이 돼서 돌아가는 경제에 돌아가는 것이 자금이 많아지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가처분 소득이나 소득이 늘어나게 되니까 양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소득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되면 가계부채 문제는 해결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동안에 이제 은행권에만 이제 중점적으로 가계부채 LTV DTI를 강하게 규제하다 보니까 이금융권에 상당히 의존을 했습니다. 요번에 한 달 정도 조금 지났습니다만 요번에 이렇게 추이를 보니까 이금융권에서부터 1금융권으로 옮겨가는 그런 가계부채 전체의 지뢰 구조, 그러니까 가계부채 총량은 그렇게 변화하지 않으면서 그 자금이 이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좀 금리가 낮은 쪽으로 가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 가처분 소득을 가지고 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더 높여 나가는 것.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저희가 그 우려를 좀 잘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다른 정책하고 또 종합적으로 병행해서 저희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이제 뭐 난리가 많이 났었죠. 뭐 연초부터 해가지고 이제 고객 개인정보의 유출,
뭐 위원장님 개인 정보는 괜찮으셨는지 혹시? 뭐 언론에서 뭐 저부터 털렸다고 뭐 예. 전했던 그런 분 이제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예. 뭐 털린 거가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뭐 네이트, KT 또 이렇게 뭐 KB 이렇게 다 털리고 나니까 제 개인 정보는 이제 공공 퍼블릭 인포메이션이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부가 이제 여러 가지 보완책도 내놓고 금융기관들도 뭐 솔고 외양간 고치기이긴 합니다만은 또 여러 가지 또 준비를 해놓은 상태인데도 뭐 또 여전히 보면 이제 뭐 보이스피싱, 파밍 뭐 이런 또 것들은 계속 또 잇따르고 있는데 IT 발전이 되면서 이런 일들이 이제 자주 발생할 텐데. 최악의 사태는 좀 막으면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게 네. 지금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라서 예. 기존의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대처하는데 좀 한계를 예. 많이 느낍니다. 예. 따라서 이제 전문가들 또 금융위원회뿐만 아니라 이제 정부 전체에 뭐 검찰, 경찰 또 안행부, 미래부 뭐 다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를 해서 저희가 관계부처 대책을 만들어서 저희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정보는 이제 상당히 그 또 금융회사 CEO들부터 시작해서 그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많은 진전이 있었고 해서 과거와 같이 뭐 대규모의 그 뭐 1억 건이 넘는 뭐 신용정보가 유출된다든지 예, 이런 예. 것들이라든지 또는 보이스피싱이라든지 뭐 스미싱 같이 이렇게 그런 것이 이제 만연화되지는 않고 또 최근에 이제 보셔서 아시겠습니다. 느끼셨겠습니다만 이 대출 광고나 이 소위 이제 그 핸드폰에 이제 대출 광고 같은 것들이 예, 예. 이제 거의 안 오고 있잖아요. 그건 예, 개인정보가 이제 쓸모가 없어지게 되는 예. 거거든요. 그 개인정보가.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가닥은 잡혀 있는 걸로 봐지는데 이제 선진국형으로 가면 이제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예, 유출 예, 예.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로 가집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이제 해킹으로부터 이제 금융 정보를 또 아주 중요한 신용 정보를 보호하느냐가 이제 앞으로 과제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지금 방어벽을 충분히 지금 쌓고 또 거기에 대한 투자를 저희가 금융회사로 독려를 해서 상당히는 지금 뭐 어느 정도 방어벽이 생겼는데 뭐 해킹 기술이라는 게 뭐 날로 발전하고 또 뭐 워낙 머리 좋은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단에 하나라도 일초라도 저기 저 소홀함이 없이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뭐 조금 다행스러운 건 뭐 조금 이러한 그것들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들어서 아직 좀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제는 조금 좀 수그러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IT 발전에 따른 이제 그늘에 해당되는 부분들인데 제가 또 한 가지 좀 걱정되는 거는 이게 또 인터넷 뱅킹이라든가 모바일 뱅킹 이런 게 이제 굉장히 빨리 진전이 되면서 은행 점포에서 이제 사람이 지금도 많은 이제 금융기관 직원들이 이제 이제 명예퇴직이라든가 그만두고 있습니다만은 이 가속화되면서 앞으로 그런 일들이 더 많아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나마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해온 금융권의 고용 흡수력이 굉장히 취약해지는 거 아니냐 걱정이 좀 많은데 그 문제 좀 어떻게 보시는지. 사실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비대면 거래가 그 사람을 통하지 않은 거래가 그렇죠. 이제 굉장히 많죠. 기계를 통해서 하는 거래가 이제 지금도 90%인데 이제 거의 뭐 이제 대부분이 이제 그렇게 갈 텐데요. 근데 이제 이용자의 편의성은 높아지는 반면에 이제 보안에 대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런 보안에 대한 투자는 이것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은행원의 기존의 이제 상경계 계통의 어떤 그 인력 구조가 이제 이공계 IT나 또 여러 가지 또 아까 같은 이제 기술금융 같은 이제 산업에 대한 평가 능력 이런 걸 할 수 있는 어떤 그래서 이제 인력 구조의 변화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은행에서는 이제 기존의 소위 이제 단순한 어떤 영업의 어떤 행태로부터 이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고 또 양질의 또 자리이기 때문에 또 우리 금융산업이 또 발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면 고용에는 이제 크게 변화가 없을 걸로 양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고 아마 질적으로 구성에 대한 변화는 상당히 있을 걸로 봐집니다. 예, 그 머니투데이 방송의 개국 60주년 기념 특별대담 오늘 저 특별한 분 모셔서 굉장히 많은 질문 드리고 있는데 아직 괜찮으시죠? 네, 그러면 예.
그 다음 이슈는 이제 금융 소비자 보호원. 사실은 이제 현 정부 초기에 많이 얘기가 됐었고 있는데 그 후에 좀 잠잠해진 것 같거든요. 지금 어떻게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이제 국민 여러분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조금 설명 좀 예, 해주시죠. 금융 소비자 보호라는 그런 거는 이제 금융 정책의 이제 가장 중요한 목표로 이제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국회의 금융 소비자 보호에 관한 기본법과 또 우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금융 소비자 보호를 따로 만드는 법안이 지금 제출돼 있고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아직 그 논의 과정에서 여야가 아직 합의를 보지 못해서 지금 통과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아마 뭐 소비자 보호를 만드는 것 자체 또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거는 뭐 국회에서도 여야가 없기 때문에 조만간에 아마 합의가 돼서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과 또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기본법이 통과가 될 거고 또 시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증시 관련 질문 하나 나오셨으니까 드리겠습니다. 좀 뭐 민감한 이슈들이라서 뭐 직접 언가가 굉장히 어려우실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뭐 다른 나라 증시는 좀 괜찮은데 저희는 뭐 2,000선에서 지금 이제 정체 상태 왔다 갔다를 되풀이하고 있는데 코스피 3,000 이 정부 출범 초기에 이런 얘기도 좀 있었죠.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글쎄요, 뭐 코스피 3,000 뭐 구체적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시장이 잘 돼야 또 모험 자본이 잘 되고 모험 자본이 제일 잘 돼야 뭐 아이디어나 기술 또 이 상상력을 가진 사람들이 성공을 해서 또 제2, 제3의 삼성 또 현대, LG 같은 기업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근데 이제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좋은 기업이 상장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그 소위 이제 IPO라고 하는 이제 주식 공개. 그러니까 좋은 기업이 공개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본적인 거는 공개하면서 오히려 비공개보다 불이익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공개가 그러니까 이 상장되지 않은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감시 기능을 주고 또 공개가 된 기업에 대해서는 시장 자율에 의한 어떤 감시 기능과 규제를 덜어줌으로 인해서 그 공개하려는 이제 그 의도를 공개하려는 그런 인센티브를 좀 주는 그런 걸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주식의 수요 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또 기관 투자자들 중심으로 또 우리의 연금 자산이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주식으로 이제 시장으로 옮겨오는 이런 두 가지 공급과 수요 정책은 이제 같이 병행하고 있는데 요것을 지금 저희가 거의 지금 안을 지금 상당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시장 발전 방안이 지금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준비 중에 있군요. 상당히 뭐 좋은 획기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기대를 좀 해봅니다. 지금 이제 시장도 시장이지만 증권 산업 자체가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 뭐 은행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인데 사실 새로운 성장 동력도 좀 찾지 못하고 있고 또 수익성 굉장히 어렵고 대량 해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증권업계 뭐 회생이랄까요? 그런 대책을 생각하시고 계시죠? 뭐 시장 대책 안에 그게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기본적으로 뭐 증권사의 영업 자체가 너무 그 동안에 좀 똑같은 이제 붕어빵 나쁘게 얘기하면 붕어빵 같이 그 뭐 브로커리지에만 의존을 위탁 수수료 이런 쪽으로만 의존해 왔던 부분이 이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따라서 이제 증권사의 M&A 또 증권사의 각 그 이 개별 또 특화하는 증권사 또 대형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시장 자율적으로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이제 증권회사가 갖고 있는 이제 규제 많이 느끼고 있는 규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과감하게 이제 털어서 증권사가 자율적인 경쟁 기반 하에서 스스로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가게 되면 근데 기본적으로는 뭐 주식시장이 활성화돼야 이제 증권회사가 살아남는 시장이 거니까 좋아져야 되겠죠. 뭐 말씀드린 대로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어지게 되면 증권사도 또 각고의 자기
노력을 하게 된다면 증권사의 뭐 앞날 결코 저 비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예. 충분히 과거와 같은 또 호황을 또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제27기 자금 세탁 방지 국제기구 이제 의장국 선정이 됐죠. 그래서 아마 위원장님도 내년 7월부터 이제 의장으로 1년 동안 활동하시죠.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요? 예, 뭐 자금 세탁 방지라는 게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마약이라든지 또는 핵 문제라든지 또는 테러 이런 문제의 자금이 어차피 이제 수반이 되니까 그런 예, 거를 방지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G20 정상회의나 G7 정상회의에서도 항상 이 문제가 거론이 되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소위 테러 자금으로 가는 것, 또 핵 개발 자금으로 가는 것, 또 이런 마약 자금으로 가는 걸 어떻게 잘 방지를 하느냐, 또 그걸 잘 감시를 하느냐라는 그러한 기구이기 때문에 사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또 거꾸로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자금 세탁 방지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의장국으로 선임이 됐고 또 개인적으로도 뭐 개인 자격으로 선임이 됐습니다만 그것도 다 이렇게 이 충분한 지원이 돼서 저희가 했다고 생각을 하고 뭐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죠. 남북 통일 문제는 뭐 사실 굉장히 뭐 생각 속의 또 이슈이고 하지만은 또 어느 날 갑자기 눈 떠보니 갑자기 올 수도 있는 또 이슈이고 해서 지금 금융위원회 내부에서 통일금융 TF 가동 중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통일과 북한 재건을 위한 다양한 이제 방안들 검토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통일에 대비해서 금융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통일에 대해서 이제 말로만 저희가 우리에서 오는 통일, 뭐 통일이 되면 대박,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통일에 대한 준비가 많이 안 돼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금융 쪽이 굉장히 중요한데 금융에 대한 논의는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근데 과거에 우리가 60년대에 우리 경제개발 과정에서 보면 사실상 그때 조세 기반도 없었기 때문에 거의 100% 금융에 의존해서 저희가 경제개발을 해서 우리나라의 지금의 모습을 가져온 것이거든요. 북한도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통일이 되면 조세 부담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고 두려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럴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게 금융을 잘 활용하면 북한을 개발시키는 데서 금융을 우리가 60년대, 70년대 같이 금융을 이용했듯이 북한 개발에 이용한다면 그 북한을 개발하는데 조세 부담이 최소화하면서 저희가 충분히 북한을 개발시킬 수 있다고 본다 그러면 통일 금융에 대한 어떤 밑그림, 적어도 밑그림 정도는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뭐 저희 부모님이 기본적으로 뭐 북한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개인적인 애착도 있습니다만 우리 장래의 그런 어떤 미래를 봐서라도 그리고 지금 노령화되면서 젊은 층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데 통일이 되면 뭐 엄청난 수의 그 문제는 해결되는 거죠. 뭐 노령화 문제도 해결되고 뭐 자원 문제도 해결되고 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금융이 뒷받침해주면 저는 뭐 통일이 대박이다라는 것이 꿈이 현실로 현실화시킬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국 6주년기념 특별 대담 많은 질문 드렸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이제 마지막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금융계가 지금 굉장히 지금 어렵거든요. 금융계 종사자들에게 나오신 김에 한 말씀 해주신다면. 예, 뭐 많은 어려움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비판 때문에 어려움 뭐 느끼고 있고 또 굉장히 곤혹스러운 부분도 있을 겁니다만 금융이라는 게 저는 어머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업 자본에 많은 이 산업 부분에 대해서 많은 그 자금도 공급해주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뒤치다거리는 또 금융이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우리 경제가 이렇게까지 올라오는데 많은 기여를 하신 부분 있기 때문에 정당하게 평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또 그러한 것에 너무 안주해서 또 좀 보수적으로 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또 생각도 해봅니다. 따라서 이제 금융은 금융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건 어떻게 보면 숙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비판을 감수하시고 그렇지만 또 우리 경제의 즉 혈맥을 담당하고 있는 그러한 분들이기 때문에 사명감을 갖고 해주시면 그것은 뭐 역사가 또 이 사회가 아마
언젠가는 또 그 인정을 하게 될 것이고 거기에 보람을 찾고 또 저도 금융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 금융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같이 노력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융은 경제의 피가 흐르는 혈관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경제의 커진 덩치에 맞게 건강한 피가 돌게 하는 선진금융의 역할을 해야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정통 경제관리인 신재윤 금융위원장에 거는 국민적 기대가 큽니다. 오늘 특별대담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